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역사 정창준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필리버스터가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자진 탈당했습니다.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당당 토론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정치역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6일 수요일 정치역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이춘석 의원이 지난 4일이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증권사 앱에 접속하고 있는 장면이 인터넷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 본회의 중 타인 명의 계좌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게 총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주식 계좌 명의자가 이 위원장 본인이 아니라 위원장의 보좌관이라는 겁니다. 해당 보좌관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전화를 들고 갔고 거기서 내 주식창을 잠시 열어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지난 3월에 공개된 이 의원 주식 재산 내역에는 일단 주식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데 문제는 또 이 의원이 그 거래했던 주식들이 네이버라든지 LGCNS 이런 건데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 개발팀에 이제 이 기업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의원은 또 AI를 다루는 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 과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석 의원, 민주당 탈당했죠? 그렇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오후 8시쯤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로 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면서 당 윤리감찰단장이 공석이어서 당 사무총장에게 진상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탈당을 한 겁니다. 이 의원은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먼저 그제 방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요청으로 무제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오후 4시가 되면서 이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면서 국회법에 따라 제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바로 법안 표결이 시작됐고요. 국민의힘은 항의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방송 3법 중에 첫 번째인데요. 개정안은 KBS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국회와 학회, 변호사단체, KBS 임직원 등의 추천을 받아 15명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와 노사동수편성위원회가 의무화됩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장악법의 서막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 다른 방송법안 상정된 채 본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예, 방송법 가결 직후에 MBC와 관련한 이 방송문화진흥회 법안이 상정됐는데요. 곧바로 이제 무제한 토론이 다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장의 선출 방식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7월 임시국회가 지난 밤 자정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해당 법안은 오늘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로 일단 넘어가고요. 네. 8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아마 21일에 열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민주당은 이때 표결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 이 쟁점 법안 같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할 예정이고요. 네. 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피해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전이죠. 10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출석 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데 취재진에게 별도 발언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네. 특검팀은 오늘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의 의혹 가운데서 5개 의혹을 우선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건진법사 부정 청탁 의혹과 함께 이 나토 순방 당시 미신고, 장신구 착용과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그 대상입니다. 네. 특검팀은 김 여사와 민중기 특검과의 티타임은 없다면서 조사에는 부장급 검사가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두고 김 여사의 최측근이 어젯밤 구속됐어요. 예,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김 여사 최측근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주요 작전 세력이었던 이정필 씨에게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이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8천여만 원을 좀 챙겼다, 이런 게 지금 특검 판단인데요. 네. 이 전 대표가 이 영장 심사에서 특검이 이정필 씨의 허위 진술만 듣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혐의와 별개로 이 전 대표는 또 순직 해병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요. 해병 순직 사건 피의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치과 의사와 유명 교수 등 고소득자 10명이 고가의 위스키를 밀수입해서 관세를 포탈하다가 세관에 붙잡혔네요. 그렇습니다. 고가 위스키 수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서 관세를 포탈한 대학 교수와 의사들이 세관 당국에 의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해외 직접 구매로 위스키를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대학 교수와 기업인, 의사 등 10명을 적발해서 41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총 52억 원 상당인데요. 네. 이들 중 일부는 미리 수입한 위스키를 국내 재판매까지 해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나라밖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팔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5일이죠.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이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엄청난 사업이 될 것,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의 자동차, 트럭, SUV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는데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 환경 기준을 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미 보복 조치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고요? 네, 유럽연합은 오는 7일 자동 발효 예정이던 미국에 대한 이 관세 대응 조치를 6개월간 유예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긴급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27개 회원국의 단순 과반 찬성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 유럽연합의 보복 조치는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이 버번 위스키 등 총 9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 규모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이제 골자인데요. 네. 이번 유예 결정은 지난달 27일 EU산 상품에 15% 일괄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가 타결됐고 지난달 31일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오는 7일부터 이 국가별로 조정된 관세율이 일괄 발효되는 일정에 맞춰진 겁니다. 이 유럽연합이 미국과 무역합의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지만 일단 관세 대응 조치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이번에 한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100mm 정도의 비가 오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곳에 따라 150mm가 넘기도 하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로 지금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고 대전 30도, 광주와 부산 31도,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출근길 평소보다 정체가 덜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요. 이후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다시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또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각각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하남에서 송파까지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그리고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밀리기 시작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향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또 비 피해 없도록 주의 많이 하시고요. 오늘 하루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는데 정청래호 출발 후 쟁점 법안의 첫 처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야당이 이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느끼기로는 좀 일단 좀 입장이 기분이 좀 묘했고요.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전에 7시간 반 필리버스터를 했었던 네. 경험이 있어서 그러시죠. 참 색다른 느낌이 다 좀 가졌는데 좀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좀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제 이 필리버스터 내용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시간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더 정성껏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에 집중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약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일 텐데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거의 계시지 않는 상태, 재석조차 거의 안 하는 상태. 필리버스터 중에도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도리어 법안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처럼 되어버려서 좀 국민의힘이 좀 무기력하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임시국회 이제 어제 자정으로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방송법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 중에 이제 회기가 끝나면서 멈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16일부터 이제 8월 임시 회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본회의가 다시 열릴 텐데 그때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 이제 하다 멈췄으니까요. 이제 마저 의회 의결을 거치고 이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노란봉투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노조법 이렇게 차례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다 필리버스터를 다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초에는 노란봉투법이 우선 처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네네. 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한 배경 김상욱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이 아무래도 좀 국민들의 더 많은 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서 아마 1호 법원 처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먼저가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신임 정청래 대표의 의중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나머지 쟁점 법안들 지금과 같이 아마 처리될 예정이죠. 네, 근데 좀 이렇게 하는 필리버스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좀 의문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소수 야당이 국민들께 법안에 좀 정당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좀 근거도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했고 또한 의원들 참여도 부족하고 정성도 부족했고 도리어 민주당에서 더 열성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필리버스터 자체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준비 또 진정 어린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쟁점 법안들 네. 여야가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합의 처리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은 이제 이걸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수정할 갈 이유가 없다라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해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내부 단계를 위해서라도 투쟁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싸움도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합의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대로 처리될 것 같다. 네. 어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네. 법사위원장직 사임하고 이춘석 의원 자진 탈당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국민들께 참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앞서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소속이었고 또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던 분입니다. 이런 분께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일 개연성이 지금 의문되고 있고요. 또 신고되지 않은 재산으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주식이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요. 네네. 또 주식 백지 신탁 같은 것들을 국회의원들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것이고 또 무엇보다 또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도덕성 문제, 또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좀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패나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지 않고 또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강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이 잘못을 낳고 일이 더 커지고 국민들의 실망을 불러왔던 것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춘석 의원 분명히 절대적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탈당하고 위원장직도 사임을 했습니다. 또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의원들에게 도덕적 기강을 잡겠다 선언을 하고 네. 구체적인 준비 절차 또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너무나 부끄러운 도덕적인 결함을 있는 일이었지만은 어쨌든 그 일에 대한 대처는 신속하게 최선의 방법으로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 올리자면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꼬리 끊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꼬리 끊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국민들께서 또 실망하실 겁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가 더 겸손하게 스스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더 강한 엄한 이런 잣대로 사실 국가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부를 추구하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경계하는 그런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혐의입니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이 탈당으로 당내 조사는 끝난 건가요, 이제?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조사를 할 권한은 아마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국회 윤리위원회가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빨리 좀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리적인 부분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의원들이 지금 상당수 네. 조사 대상자가 지금 쌓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건은 뭐 저 생각인데 고발 조치가 반드시 뒤따를 것 같고요. 고발이 뒤따르면 수사기관에서도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의 보좌관 휴대전화를 헷갈려서 제 것을 들고 갔다는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좀 당연히 밝히기 어려운 그런 본인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숨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사람의 당연한 감정이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인의 자리에 있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높은 그런 역할을 해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하면 차라리 침묵을 하거나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 또 한 번 실망감을 드리는 일이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도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사람인데 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잘못했을 때 잘못을 받아들이고 네. 사과하고 다시 잘못을 안 하려는 마음을 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그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 논란, 네. 당내에서도 계속 논란입니다. 네. 의원님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방향성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 국민 수용성 부분,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진짜 병들게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투자 여력이 부동산으로 다 잠겨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부동산에 돈이 잠기고 부동산으로 돈이 다 가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게 자본이잖아요. 네. 자본 없이 경제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근데 그 자본이 부동산으로 다 가버리면 기업에 투자돼야 될 돈 가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과하게 커져 있는데, 반대로 인베스트먼트 뱅킹, 투자 금융 분야, 그리고 주식 시장 이쪽은 상대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네.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AI 산업이나 미래 산업이나 다 돈이 들어갑니다. 또 벤처기업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특히 약한 게 이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시장이 발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통 CB라고 부르는 커머셜 뱅킹 위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금융, 담보대출만 계속 발전을 하고 네.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이걸 살리려면 주식시장 살리는 것도, 주주의 권리를 보여주는 것도 전제가 돼야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향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 시장을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동산 쪽은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세제를 줘야지요. 그래 돈이 빠져나오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방향성에 있어서 반대 방향성을 취했다는 점. 물론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맞춰서 세수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두 번째는 국민들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주식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기습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께 또 전문가들과 좀 소통을 해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제가 또 늘 새기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정치가 지지자들의 성에 갇혀버리면 그건 성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정치라면 네. 지지자들과 손을 잡고 가치의 깃발을 들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의 성에 갇혀서 국민 일반 여론과 동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이건 성이 아니에요. 화려한 성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감옥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국민 주권 정부를 목표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소통하겠다. 국민들이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 그 정부 방침대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늘 국민 중심으로 저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번 네. 부분에서도 좀 사전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단 방향성이 네. 조금 아쉽다. 이런 방향성 말씀. 그리고 또 국민들과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좀 네. 충분한 사전 소통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에게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청래 대표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뭐 저를 비롯한 10여 명의 여당 의원들께서 네.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충분히 반대 의견이 표명된 상태였고 만약 말하지 마라 하고 강행하겠다 하면 문제겠죠. 하지만 말하지 마라 토의하겠다, 연구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 민주당 안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내부적인 더 추가 연구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부에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방향성이라면 뭐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구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안에 토의를 먼저 심도 있게 하자.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혹시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지금 세수 부족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세수 부족은 분명한 문제고요. 우선 뭐 주식 양도세가 사실은 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특정일에만 안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직전에 팔았다 회수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괜히 주식시장에 찬물만 끼얹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양도세 뭐 당연히 수익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맞죠. 네. 하지만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과 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좀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준에 대한 선을 좀 달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주주의 기준선 뭐 저는 한 30억 정도가 어떨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가는 게 좀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주식 거래세 부분은 굳이 더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주식 거래세는 좀 지금 추가로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좀 반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세제 개편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야사당 대표를 예방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네.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국민의힘을 찾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뭐 좀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것도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정당 간에 가능한 건데 국민의힘은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본질적인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2월 3일 있었던 반헌법, 반국가, 반민주 이 모습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한 진정 어린 행동으로 하는 사과와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좀 의아했던 것은 개혁신당을 안 찾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12월 3일 내란 반국가 반헌법에 나섰던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탄핵에 같이 목소리를 냈던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찾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에 대해서는 국헌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국민의힘이 먼저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지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을 한 번 더 천명한 것이라서 그건 어떻게 보면 다수 국민들 또 다수 당원들의 의사와 같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다만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뭐 신임 당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대화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국가 반헌법 단체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이런 반국가적인 반헌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요. 정말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 거대 여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의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난 인사청문회나 또는 이 필리버스터 과정을 보더라도 야당의 기능을, 정책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은 더 책임 있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민주적이어야 하고 여당 안에서도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또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바로잡으려는데 더 용기 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면 지지층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앞으로 그런 길에 앞장서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제1야당입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네. 당대표의 이런 입장이 장기화되면 민주당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그것 역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더 열심히 소통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국민들께 효능감을 제공한다면 그리고 더 건강하고 민주적인 모습, 여당 안에서 자체적인 비판, 대안 제시 이런 기능 등이 활성화된다면 그걸 전제로 국민의힘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으니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간다면 국민의힘이 점점 궁지에 몰리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 민주당이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갇혀버리거나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좀 모자람이 생기거나 또는 여당 내 비판 기능, 반대 기능, 레드팀 기능이 약화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대화를 안 해버리면 국민의힘에게 도리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줘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로 갈지는 철저하게 민주당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는 민주당이 지고 있다. 네. 정청래 대표 검찰 언론 사법개혁 폭풍처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추석 잔처리를 공언하고 있는데 변수는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 해당 개혁 법안들에 대한 필요성 또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그냥 막연한 지금까지 해왔던 반대 외에 새로운 반대 논리 또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만한 국민들 다수가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설득 논리를 아직까지 개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 좀 힘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신임 당대표가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1번 어떻게 보면 공약이 이런 개혁 과제들을 힘있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좀 힘있게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관련해서는 아마 이미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또 일부 또 유출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힘있게 추진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윤리특위 구성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 대 6명 이렇게 네. 합의를 했는데 네. 7대 6 구도로 바꾸겠다. 네. 합의를 뒤집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6대 6 할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석수부터 다르고요. 또 국민의힘만 야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여러 야당들이 있습니다. 다른 야당들은 다 무시하고 국민의힘이 야당목을 독식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의석수에도 맞지 않고 결론적으로 6대 6으로 해버리면 윤리위 기능 자체가 마비돼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동수가 돼버리니까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6대 6 나왔을 때부터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셨군요. 네, 왜냐하면 윤리위가 기능을 못하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좀 뭔가 좀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야당목 절반 주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몫의 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적지가 않아요. 근데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아예 배제해버린다. 그건 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바라야만 것은 진정어린 사과일 겁니다. 그리고 또 진상규명에 잘못된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규명에 대한 협조일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요. 이 정도라도 출석을 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석이라도 하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정격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사찰 음식과 궁중 음식을 강의하고 있는 산림음식연구소 박성희입니다. 사찰 음식과 전통 한식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계절을 따라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지혜이자 균형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은 함께 나눠 먹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큰 상에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두고 함께 밥을 나누는 풍경은 공동체 정신과 정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사찰 음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음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며 감사히 먹는 시간입니다. 이런 정신은 밥 한 끼에도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는 한국 음식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식이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처럼 고급화되는 것도 좋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처럼 일상화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안에 한국의 계절, 자연,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전통 아닐까요? 전통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여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푸드가 세계 속으로 나아갈수록 오히려 더 우리 고유의 철학과 정체성이 빛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북쪽을 지나는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요. 연천과 철원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비는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곳곳에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70mm의 극한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청도는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으로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10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은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수도권 등 중북부 지방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도와 남부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0도, 강릉과 광주, 부산 31도, 대구, 제주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독일 특사단으로 좀 다녀오셨는데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권 의원입니다. 권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통령 특사는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네. 뭐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이나 국회의장 특사로는 나가봤는데요. 정말 일정은 짧았지만 의미는 아주 깊었습니다. 총리실 그리고 또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법적 그 시스템을 통해서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체제의 연원이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독일에 계신 분들도 더더욱 좀 뜻깊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특히 또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한 4, 5일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고 제가 알기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아마 정상 방문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상 방문을 요청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 긍정적인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될 게. 말씀하세요. 네,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다 그러시네요. 대통령 시절에 독일을 방문했고요. 두 번 다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한 번은 저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다녀왔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한독 의원 친선협회 회장 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가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드레스덴 선언, 드레스덴 공대에서 했었던 그래서 독일 내 반향을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관계는 역대 대통령들 굉장히 다 친밀하게 지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 해주십시오. 네. 정치 현안 살펴보기 전에 기상특보 전해드리고 갑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경에 강원도 철원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입장에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권 의원님. 우선 뭐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점을 가지게 되죠. 항상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고 그 과정 자체에 일단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뭐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운영하면서 또 서로 합의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런 프레임이 있죠.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지금의 국민의힘이 여당에 대해서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입장을 바꿔서 오히려 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도도 바꾸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 내용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예를 들면 뭐 방통위 운영 이제 두 사람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결정들을 다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KBS나 MBC 이사장들을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뭐 퇴진을 시켰다가 사실 그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 무효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등등을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좀 무리한 혹은 좀 불법적 행위들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법안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많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KBS 관련된 이번에 공영방송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4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국회 전체가 저는 11명이었는데 이걸 15명으로 늘리면서 국회 몫을 6명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뭐 여당 혹은 국회 어떤 방송에 미치는 영향력을 많이 줄이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제도 개선, 제도 개혁이다.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먼저 권 의원님께서 처리 과정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다수당에 계시면서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봤더니 저도 이제 8년 만에 국회를 돌아왔어요. 네네. 네, 그런데 사실 과거에 제가 17대, 19대까지 있으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150석이 넘어도 국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합의에 의해서 의안을 상정하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삼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총선 끝나는 순간 모든 국회는 4년간 어떻게 진행될지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제가 봤더니 20대부터 그런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대에 이제 7건 단독으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난번 21대에는 64건으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제가 말씀드린 20대와 21대는 4년간 7건, 64건 이것도 상당히 당시 언론에서나 이 시민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1년 동안 120건.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여당이다 보니 소수당이 여당이다 보니 그나마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반려됐던 법이 이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법입니다. 그래서 다만 방송법에 한정되지 않고 굉장히 단독 처리가 아주 상례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처리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데 네. 특히 이렇게 여당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그다음에 제2요구라는 이름으로 200석이 안 되는 당에 대해서는 그나마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150석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반헌법적인 요인이 있는 것도 다 통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해관계 당사자나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커서 널리 좀 토론이 필요한 법안, 이번에 방송법, 상법, 노란봉투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내용 부분에서 내용 말씀을 부분에 주시는군요.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제 국회에서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도 구성을 하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당에서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이런 네, 얘기를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출이라는 모양을 통해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의석이나 또는 여야에 따라서 몇 대 몇을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수를 늘리거나 또는 사장 추천위원회 100명으로 가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말은 노조, 노조 또는 뭐 시민단체나 변호사단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들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오히려 여야 간에 몇 대 몇 상호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이 아니라 그렇게 노조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실은 정권이 바뀌나 여야 수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에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가 이미 특정 수가 다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사장 추천위원회 경우도
100명 이상 이제 네.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장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데 이 또한 전부 다 언론 노조하고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영 방송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영구 집권을 하게 된다. 영구 장악을 하게 된다. 지금 현재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부르는 쪽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장 KBS 같은 경우도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KBS도 지금 3개월 안에 사장님부터 해서 경영진하고 다 바꿔야 되거든요. 3개월 안에.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를 이틀만 했는데 KBS 사장은 3+1 해서 3일간 국회에서 인사청문 하루 현장해서 4일간의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임기 보장 안 되고 쫓아내고 이제 바꿔야 되는 이 법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동의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운영을 지난 정권에서 뭐 예를 들면 방통위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통위 같은 경우는 구조가 이렇지 않죠. 5명이잖아요. 네. 5명인데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놓으면 3대 2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구도죠. 예. 그래서 여당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어쨌든 방통위에 정부 여당이 방통위가 과반수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만 딸랑 남겨가지고 뭐 중요한 결정들을 다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인사 과정에서 잠시 그런 그 공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상식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면 뭐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로가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지만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하면 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아마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뭐 아마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정권은 다 독임제 체제로 장관이 단독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그냥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뜻에 맞출 수 있는 장관이 가기 때문에 100% 다 여당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만은 이런 독임제를 채택하지 않고 이제 위원회 제도를 두는 이유가 그거는 여당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숫자는 3명이고 야당 숫자는 2명이라도 둬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독임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정보통신부라는 독임제 체제에서 결정하던 거를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형태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3대 2라는 체제를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늘 여야가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오히려 방송통신위원장과 여당목 위원장만 남겨둔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있으면서도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끝까지 추천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은 개별 방송국에도 다 그런 식의 민주당 입김에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방송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5명이 있는데 구성해서 3대 2로 하라는 거는 의사결정은 정부 여당의 의지대로 하되 나머지 2명에 의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이런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같은 쪽에 선출된 2사람이 앉아서 여러 가지 중요한 방송통신 관련된 정책을 계속 결정한다.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죠. 그거는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자격으로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권 의원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제 방송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사실 방통위가 예를 들면 KBS 이사의 임명 추천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박문진이라든가 EBS 이사의 임명 이 부분에 이제 후속 조치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방통위 정상화가 좀
그 방통위를 이루어질까요? 정상화시키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 부분에 입법이 또 준비되고. 예. 네.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 어제 야사당 대표들 예방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입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김희정 의원님. 일단 그 정청래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당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일단은 축하 화분도 보내고 축하한다는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래도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그동안 늘 국회에서도 이렇게 당선이 되면 관례적으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역시 어제 정청래 대표는 그런 인사를 하셨어요. 국무총리하고도 인사하고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하고도 인사하고 했는데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을 쏙 빼고 다른 당 사람들하고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때 하던 그냥 그 행태를 못 버리고 여전히 그냥 비판하고 어떤 특정 세력의 이 의지만 국회에 반영시키고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중에는 오히려 더 선명성을 가지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는 널리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당대표로 당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당선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이 뭐였습니까? 법치하고 국민과 협의해서 함께 협치하겠다라는 거를 그거를 강조를 했었어요. 대통령 그 워딩에서도. 그렇다면 그거를 실행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게 여당의 대표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라고 뭐 처음부터 나가는 언론사도 특정 언론사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요즘 그 민주당이 개미핥기라는 얘기를 듣던데 그러면은 누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요즘 개미핥기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야의 감정을 건드리게 그 여당의 첫 대표가 일성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칠승 의원님. 우선 뭐 정청래 신임 대표 저도 뭐 같이 축하하고요. 뭐 직접 축하 이야기도 했지만 언론에서도 뭐 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민주당 당원들은 좀 새로운 지도부가 좀 개혁적 성향을 선호한다라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완전히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클 것 같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는 묵은 개혁 과제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여한 민심과 당심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당대표도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해소하고 실제로 이제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뭐 민생, 뭐 외교, 안보, 뭐 통상 이런 시급한 문제들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는 뭐 우리 민주당 지도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표의 이런 행보는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그림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어게인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또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조차 정리가 안 된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또 두둔하는 그런 분들과는 정상적인 국정 논의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는 계기, 그게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야 간에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군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누가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누가 내란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뉴스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아니 실제 상황을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누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사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계엄은 명백하게 잘못됐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 탈당을 해서 우리 당과 무관하고 특검 수사에 공정하게 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도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대선으로 재미를 봤으면 그걸로 끝내야죠. 왜 그거 가지고 계속 아니 계속 딴 하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나오면 이야기를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장만 잘못했다는 좀 거고.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님? 아니라는 입장 분명히 다시 한번 저 공식적으로 지금 공영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그리고 사실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얘기는 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청래 대표가 아까 권여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의 통상이나 외교나 민생 이런 거를 하면은 다행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일성이 그 첫 번째 법안이 특검 3법이었어요. 취임사에서는 뭐 협치 이런 거 얘기해 놓고서. 네. 예, 그게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관련법이나 법원 그 정부 조직법을 일본법으로 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정치 보복 3법을 먼저 일본으로 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오자마자 첫 번째 업무로 낸 게 뭐냐면 검찰, 언론, 사법 네. 개혁 특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특위 예, 구성했죠. 특위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여기 어디에 민생이 있고 경제가 있고 통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레토릭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정리를 말씀드렸듯이 다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상법이라든지 이제 이 세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와 상관없이 민생을 챙기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들을 좀 짧게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주제를 청취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오늘따라 권칠성 의원님이 제가 발언하는데 자꾸 끼어드셔가지고. 아니 그 사실과 다른 거는 네. 해야 돼요. 혹시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이런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개혁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게 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동안에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 계엄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버젓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있습니다. 누가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를 예, 했습니까? 제가 찾아서 잠시만요.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 사태와 뭐 완전히 절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정청래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당 예산 못할 것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권 의원? 이 우리나라는 정당 해산이 된 적이 있죠. 예전에 통합진보당. 통진당이 한번 있었죠. 근데 그게 내란 예비 의무였을 겁니다. 네. 예, 내란 예비 의무였죠. 근데 지금 만약에 내란 특검 이후에 내란 재판에서 내란으로 판결이 난다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런 공격을 피해갈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예, 그렇게 네.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새로운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 또 뽑힌 사람이 향후에 정치적 입장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런 게 당의 명운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네, 그 통진당 같은 경우는 이석기 의원이 북한의 대남 전략을 공식적으로 찬양을 했고요. 당시의 정권을 파쇼 정권이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라든지 유류시설이라든지 철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기관시설을 어떻게 파괴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네. 특정 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소위 그 북한 공작원들이 할 만한 짓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민주당은 이 통진당 세력들이 이석기를 제외하고 다시 헤쳐 모여 해가지고 그 후신당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진보당이랑 때만 되면은 선거 연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진보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 민주당이 이런 분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당하고 국민의힘은 계엄 과정에서 누구도 동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제대로 평소에 브레이크 걸거나 이렇게 함께 그 정치를 조언하지 못한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계엄 과정에 있어서 함께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란이라는 이미지를 시켜서 제1보수정당을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씨를 말려봤으면 하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내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보당과 그런 식으로 선거연합하는 것부터 먼저 그만두시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계엄 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는 동조를 합니다만 전 동의를 합니다만 무관한 그 과정에 있어서 무관한 국민의힘을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아예 입틀막 민생 얘기를 해도 니네는 그런 당이니까 얘기하지 마. 경제 얘기를 해도 니네는 그런 당이니까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국회 독재를 하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한테 한 1분씩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리특위 구성을 좀 바꾸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6대6 구도였는데 이걸 7대6으로 바꾸겠다.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합의를 뒤엎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권 의원님. 그런 부분들은 뭐 일단 정치적인 뭐 아젠다를 던지는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여야가 그 뭐 원내 대표단들끼리 또 대화를 하는 과정은 또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국회 윤리특위가 그동안 상당히 무력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뭐 같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이거는 반반하기로 한 부분, 합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환영을 받았는데 이렇게 쉬운 합의조차 바로 깨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합의를 깬 시점도 참 교묘한 게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당장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장관은 안 되고 국회의원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나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입법의 공직자와 행정의 공직자 기준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춘석 법사위원장,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의 후임이 지금 이춘석 법사위원장인데 국회 본회의장 앉아서 차명으로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도 당장 윤리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윤리위원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많은 식으로 끌고 가려고 이런 합의 정신을 깨는 거 좋지 못합니다. 그냥 윤리위원회는 그냥 중립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기왕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표 오기 전에 합의가 된 거니까 존중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 중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사안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작년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역시 그 보좌관 명의의 주식 거래창을 보낸 장면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법사위원장직 내려놓고 그다음에 뭐 탈당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주식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세제 개편안 대주주에 대한 이 상한선을 낮추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마당에 모든 법의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본회의장 앉아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 수사를 넘어서서 진짜 이런 거야말로 특검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그 거래 내용이 굉장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준석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에 계시죠? 경제 2분과 위원장으로 해서 소위 이런 틀을 짰습니다. AI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런 틀을 짰거든요. 그리고 마침 주식 거래한 날 그날 오후에 이제 정부에서 AI 5대 이제 특별 콕 찍어서 키울 회사 5개를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2개 회사의 주식 소위 하나는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하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모양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앞뒤 분간도 못하고 막 급하게 그렇게 거래를 남들 보는 데서 하다가 걸린 게 아닌가라는 거고 이해 충돌도 걸리고 그리고 차명 거래가 의심이 되는 게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17년간 공직 재산에서 이게 한 번도 또 신고가 안 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찰, 검찰 수사까지 넘어가야 될 지금은 경찰이 입건한 정도 수준인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아마 이제 수사에 착수하는 것 같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같은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곤혹스럽고요. 또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고 뭐 본인이 차명 거래는 아니다라고 뭐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탈당을 했지만 뭐 탈당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등 이렇게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과정들이 또 뭐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에 맞는 또 뭐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보좌관 갑질 의혹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제 보좌관 이름의 계좌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아까 김희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 기업 또 투자 부분 2가지가 좀 걸립니다. 이 세부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매우 곤혹스러운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저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에서는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징계 절차나 이런 거는 뭐 자동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면 김희정 의원님 이제 이게 윤리특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뤄지게 되는가요? 국회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윤리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여야 수를 맞추지 않고 지금 민주당 수를 더 올리고자 하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 징계 수위 낮추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고요. 사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그때도 거래액이 상당했습니다. 거래액만 1,118억 원 했었는데 그때 국회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 사람 이제 제명을 공고를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경찰 수사를 떠나서 김남국 의원 때도 사실 윤리자문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공고를 했고 그걸 본회의가 따라야 되는데 안 했던 게 있는데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주식 거래 사진이 동일인이 이렇게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 2번 찍힌 것도 있지만 저희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역시 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또 주식 거래 하는 게 또 잡혔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김남국 의원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렇게 앉아가지고 본인 재산 거래 이렇게 하는 게 됐는데 민주당 전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탈당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국정기획위원회나 대통령실에서 그런 정보가 어디까지 결제가 됐고 누가 주도를 했는지 밝혀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준석 의원 본인이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차명거래 이거는 개인이 짊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소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국정 철학을 짜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관여를 해서 어제 발표될 거 어떻게 발표하고 결제 라인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역시 함께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휴대전화 관리를 하지 못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평소에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는데 이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칠승 의원님. 이제 뭐 아주 공교롭게도 그 문자가 언론에 의해서 이제 사진이 찍히는 그날 아침에 그 송원석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 달라고 하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 송 대표께서 요청한 그 인물들의 그 죄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안 좋습니다. 정찬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용인시장 시절에 개발 인허가 대가로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해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또 홍문정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교비 횡령으로 인해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 심학봉 전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이런 분입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좀 자기 모순적인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넘어서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면권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지만 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논의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게 나옴으로 해서 사면권을 놓고 어쨌든 정치적인 거래를 한다 여야 간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번 뭐 만약에 8.15 때 사면이 있다면 여야 간에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당 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이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후보조차 내지 않았던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당장 무슨 청구권 내밀듯이 이제 뭐 조국 사면 이런 식으로 내밀고 비판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 사법 그 재판받는 거에 연계된 이화영 뭐 자기도 사면해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는 일절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이 논의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진행한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평소에 송원석 대표 스타일이 평생 공무원을 하셔서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냐면 저쪽에서 주장하는 조국이나 이화영도 사면 시켜주기 싫고
우리 쪽도 딱히 뭐 사면시켜줘야 될 대상이 없는데 또 워낙 당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이런 사면은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여당 대표로서 이런 거는 같이 협상을 해야 되지 않냐, 왜 저쪽만 얘기가 나오고 있냐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지금 명단에 나왔던 분들을 가지고 일단 협상을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내밀었던 명단도 그다지 사면시켜줄 의지가 없었고 송호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쪽도 사면시켜주기 싫어서 그냥 일부러 노출시킨 걸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네. 선배 의원님들이 네. 그 언론에 나오게 하려고 네. 예전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그 수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수첩이 많이 또 그리고 찍혔었죠. 특히 네. 그 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일 뒷자리를 앉기 때문에 카메라 바로 앞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왜 이렇게 글씨 크게 써서 보여주기도 하고 했듯이 평소 꼼꼼한 송호석 대표가 혹시 이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권 전체를 파토내고 싶어서 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살짝 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권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민생 사면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 오늘 공개 소환됩니다. 뭐 휠체어 타고 올 것이다. 뭐 메시지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특검 출석 오히려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어떤 모습이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김건희 씨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제 남편과는 달리 좀 더 다른, 좀 더 전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추측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 이런 것들 좀 차단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자신의 어떤 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적절한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유감의 스탠스를 가지면서 또 자기 변명도 하는 훨씬 더 좀 전략적인 그런 방식으로 오늘 출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티타임도 없다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뭐 그런 특혜 시비를 줄이겠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네, 김희정 의원님. 이 전직 영부인으로서 이 공개 소환 이루어지는 첫 사례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정말 진솔하게, 그냥 의례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말 진솔한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김 여사 측이 특검에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만큼 그 입장에 맞추어서 정말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조사의 실효성은 없습니다. 이 같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에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특검이 이렇게 깔아놓은 복선을 종합해서 보면 내일 강제 구인 시도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주시고. 자, 김희정 의원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이 변호인단과 함께 이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고 하니 정말 원활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 대통령도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사고가 터진 건데요. 잇따른 사고에 포스코 ENC 정희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건지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합동감식이 있었다고요? 사고 경위나 원인은 좀 파악이 됐습니까? 광명 이제 서울 고속도로 이제 구간에서 이제 사고가 있어서 합동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직 구체적인 원인 파악까지는 이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언론이나 경찰, 고용노동부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지금 고속도로 터널 이제 지하 터널 공간에 이제 바닥이 이제 물이 고여서 한 18m 정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감전 사고로 심정지를 이제 당한 이제 사건인데 아마 이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고 당한 노동자 30대 이주 노동자였는데 여전히 의식 회복 못하고 있죠? 예, 아직은 이제 저희가 파악한 거는 회복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한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이제 산재 사망 사고를 매년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한 해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한 연간 평균 12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우리 일터에서 산재 사망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위험한 일에 내몰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포션이 그렇게 늘어난 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위험하거나 힘든 곳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청 노동자로 썼다는 표현을 했는데 최근 5년 10년 사이에는 그런 업무조차도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니까 위험한 업무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더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ENC 얘기 좀 해볼게요. 올해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인 7월 말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뒤에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장마다 좀 조치가 잘 안 된 건가요? 지금 이제 산재 사망 사고의 유형을 보면 추락, 끼임 이런 사고들이 이제 가장 유형이 많거든요. 근데 포스코 ENC 사고를 보면 추락, 붕괴, 끼임 사망 대표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 유형이 높은 사망 사고가 지난 이제 3, 4년 동안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한 달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추락, 붕괴, 끼임과 같은 곳은 2인 1조라든가 혹은 안전장비 시설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 일터를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과 며칠 사이에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구조적인 시스템이나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만 5분이 목숨을 잃고 포스코 ENC 이번 사고로 1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 이 기업에는 별다른 제재는 없었나요? 이제 조사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예비 조사, 본 조사, 원인 분석 평균 빨라야 이제 30일. 네. 길면 한 9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 결과를 보고 검찰 송치 여부가 또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100일에서 이제 200일 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포스코 ENC에서 4-5건이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조사 기간이 길군요. 예, 그래서 이제 조사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산업안전감독관이 더 배치가 되고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그 개별 건에 대해서 산업안전 예방 조치를 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혹은 검찰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너무나 빠른 기간에 다수의 건이 발생을 해서 아직 이런 이제 개별 조치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 말씀도 해주셨는데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삼표산업 채석장 사망 사고를 시작으로 SPC 계열 제빵 공장 사망 사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망 사고 등 법 적용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처벌 수위는 좀 어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500건 이상이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0건 남짓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60건 남짓이 기소한 것이지 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것은 이제 한 건에 불과하거든요. 결국은 지난 3년 동안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는 건 한 사람 이상의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고,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한두 건에 불과한 거죠. 네.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러니까 제도가 미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으나 아직 최고 경영자가 이런 것을 과실 여부에 따라서 양형에 따라서 중대 과실을 책임을 물은 거는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죠. 아직 이제 판례가 쌓이는 단계가 아니군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좀 보완해야 될 부분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55살 이상 고령 노동자가 전체 한 60% 정도 됩니다. 아, 네. 예. 그러면 통계적으로도 우리 건설 현장에 제조 라인에 우리 50대 이상이 몇 명이지? 이쪽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안전 장비를 하고 적당한 휴식과 예방 조치를 한다 그러면 저희 산업 안전의 3분의 1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학적 특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 곳, 또 이제 한 5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인구학적 특성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제조 건설업이 전체 과반 이상입니다. 이렇게 몇 군데만 저희가 사각지대라고 부른 곳을 예방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 일터까지 포함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과실 책임을 기업이 보통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휴먼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개인의 문제로. 네. 그런데 요번에 광명 고속도로에서도 감전 사고기 때문에 절연 장갑이나 장화 등을 신었으면 사실은 좀 예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에 더 초점을 두고 이 사각지대를 촘촘히 우리가 새 정부 들어와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들어갈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의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무회의도 공개가 됐었는데 이재명 정부에 좀 거는 기대가 좀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공약도 마찬가지고요. 8월 13일 날 이제 국정과제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노동 공약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명안전 산업안전재해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펼치고 있고, 최근에 김영훈 장관님도 이 산업은지는 뭐 명확하게 직을 걸고 맡겼다고 하셨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명확한 수치 통계적으로도 조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내년까지 약 1,000명 이상의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을 배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명당 맡아야 될 건수가 줄고 법제도를 미비하는 상황에서 보완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위해서는 한 3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복 상습적으로 이렇게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곳은 공공 입찰을 제한을 하고 과감하게 영업 정지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처벌 위주가 아니라 예방 위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 위주였거든요. 이렇게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산재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보다 강력한 제재가 돼야 적어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6명 중에 1명이라면 이건 우리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처벌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이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대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이 이게 노동 관련 법제도가 좀 미흡해서 검토 요청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쉽게 국민들한테 이해하면 100만 원의 손해가 끼쳤다면, 특히 생명안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도산할 정도로, 이게 이제 대통령의 표현이신 것 같아요. 의지를 반영하는. 네. 그래서 적어도 산재 사망 사고는 기업 공시제로를 하고 반복 상습적인 곳이 같은 사업장 공간에 일어났다면 사실은 경영자의 교체만이 아니라 기업이 책임을,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노동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쭉 관찰해 보시면 어떤 대책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산업안전보건규칙을 노사가 공동으로 원하청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왼쪽에 천을 덮어주세요. 이런 작업을 적극적으로 듣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이 노동 관련 현안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죠. 노란봉투법. 이게 8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좀 현장에서 좀 달라질까요? 노조법 2, 3조는 핵심적으로는 합법적 파업을 했을 때 손해배상을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과거에 쌍용자동차에서 30분 이상 목숨 잃었거든요. 그런 것을 개별의 참여 정도 노조 지위 등에 따라서 하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당한 노조 행위로 인해서 손배가압류를 통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앗아갈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하청 노동자도 이제 교섭을 할 수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겠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적신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